이제 더 이상 최룡해 적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인데요. 김정일이 후계자로 임명되면서 받았던 자리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김정은이 혼자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최룡해, 김덕훈 대 조영원, 박정천 이렇게 2대2의 경쟁 구도가 됩니다. 김정은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죠. 이야, 이제 북한 갈 때까지 갔구나.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김정은 집권 시기의 최룡해는 북한의 2인자로서 그 입지를 차근차근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권력의 정점인 조직 지도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측근들의 세력 확장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룡해를 신뢰하지만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김정은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박사님?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2017년 최룡해가 조직 지도부장이 된 이후에 북한 당정군의 주요 직책에 그의 측근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 전원회의에서 최룡해가 조직 지도부장에서 물러납니다. 오, 그러면 그 조직 지도부장 자리에서 잘린 건가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뭔가 숙청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장에서 이렇게 물러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대체로 좌천되거나 그쵸. 아니면 숙청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최룡해의 경우에는 직속 부하인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인 이만건에게 조직 지도부장 자리를 넘겨주는 형태로 끝이 납니다. 이만곤이 여기 승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만건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만건이 누구냐면 김정은의 혁명업적인 핵무력 완성 전략을 추진했던 이병철을 살펴봤죠. 네. 근데 이병철의 상사로서 군수공업부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도 2017년도에 최룡해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식세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 관료가 아니라 기술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유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룡해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이만건 조직 지도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한 권력상에서 보면 흔치 않는 권력 이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볼 때 여기에는 과연 최룡해가 조직 지도부장을 물러난 게 네. 강제로 물러나게 된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 형식적인 수반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최고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합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그 자리에 최룡해가 임명되는 거죠. 그래서 최룡해의 역할이 단순히 정치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국방, 외교 이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역할이 더 넓어진 겁니다. 오히려 확대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최룡해 조직부장에서 물러난 것이 과연 이게 보통의 사례처럼 이렇게 뭐 숙청이라든가 좌천된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김정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룡해의 어떤 처세술이 발휘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빌드업 되게 대단한데요. 이 조직 지도부장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하는 게 그럼 김정은이 최룡해를 엄청 신뢰했나 봐요. 제가 볼 때도 김정은은 최룡해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최룡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처세술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좌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적을 가급적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최룡해의 어떤 처세술이 빛을 발한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최룡해와 최룡해를 따르는 사적 네트워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요 핵심 보직에 확장된다는 것은 좀 불편한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린 조치가 바로 백두의 열통인 김여정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또 견제할 만한.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 제1부 부장이 됐었을 때 그때가 사실상 최룡해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동생을 내세웠다. 그렇죠.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당시 그냥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에 임명됩니다. 와. 이제 보좌 역할을 넘어서서 네.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이제 와. 등장하게 된 거죠. 김여정이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으로 등장한 이후에 나타난 이제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 해 2020년에 2월에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서 이만건 조직주도부 부장, 그 다음에 박태덕 농업비서가 부정부패 혐의로 해임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최룡해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만건은 최룡해 밑에서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으로 있었고 최룡해의 자리를 승계한 사람이고요. 이 박태덕 농업비서도 2010년 최룡해가 중앙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황해북도 책임비서로 있었습니다. 아. 이때 최룡해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이만건과 박태덕이 그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됐잖아요. 근데 북한 역사상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가 형성된 이후부터 북한 권력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조직 지도부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두의 혈통인 김여정만이 할 수 있는 이제 행위였던 거죠. 자료를 모았구나. 이 최룡해 후임이었던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이 해임됐다는 건 사실상 김여정이 이제부터 조직지도부를 이끌고 나간다 그런 의미가 맞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2020년 4월에는 김여정이 드디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이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김여정이 자신의 명의로 상당히 이제 독설이 가득 담겼던 대미 대남 성명을 발표한 게 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서 활동한 거죠. 뭐 이런 행동 때문에 백두의 혈통의 위세는 상당히 높였지만 외부에서는 김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 혹시 네. 어떤 반응인지 알고 있어요? 네, 알 것 같아요. 그 김여정이 이 권력, 자기한테 권력이 갑자기 커지니까 다음 김정은 후계자는 김여정이다. 미국 뭐 태블로이드지에서 맞아. 이런 가십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뭐 이때 김정은의 그 건강 이상설이 이제 떠돌면서 진짜로 다음에는 김여정이 되는 게 아니냐. 김주애도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여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는데 또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진 백두혈통은 그 당시에 김여정이 유일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때 사실 뭐 저도 김여정 당 중앙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고요. 미국의 CRS에서도 김정은 다음으로는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 김정은이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 생각한 후계자는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직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2020년 5월 1일 날 갑자기 김정은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심지어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등장하는 나 거죠.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그 김여정과 관련된 후계자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부터 김여정은 모든 공식 직함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당직에서 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 부부장 이 직책만 유지하게 되죠. 김정은은 본인을 제외한 누구 한 명의 권력이 좀 비대해진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음에 그렇죠. 이런 뭐랄까요. 그 후속 조치들이 꼭 있고 그것이 여동생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권력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거죠.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김여정의 영향력 확대했던 당시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여정 후계자 논란이 최룡에게는 득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직속 부하로 되려고 했던 그 이만건 조직주도부 부장이 해임되고 박태덕 농업비서가 해임됐다는 거는 사실상 최룡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불과 몇 개월 간격이지만 최룡해도 상당히 긴장했을 거고요. 이때 사실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룡해 또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왜 최룡해도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올 정도로
최룡해도 상당히 긴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룡해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또요? 백두혈통 김여정이 실권을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최룡해 적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또 누가 등장하나요? 네, 조용원입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조용원이 조직비서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임명되면서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인데요. 이 자리는 과거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될 때 김정일이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이렇게 임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원이 차지한 저 자리는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 임명되면서 받았던 자리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당시에 조용원의 당내 위상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고요.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북한의 최상층부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용원을 내세워서 사실상 최룡해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대립할 수 의도였구나. 있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몇 단계 꽁충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원의 입지가. 갑자기 이거. 네. 지금은 조직 지도부장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용원이 비교적 최근에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봐도 딱히 나오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미니 씨가 혹시 조용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조영원이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은 뭐 북한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인 거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안 배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나오고 이제 뭐 최룡해라든가 장성택, 김정일도 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핵심에 있는 권력자들이 나오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조영원 역시 되게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원은 약 30년 동안 이 조직지도부에서만 활동한 인물입니다. 2019년 사실 조용원이 제1부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0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 후계 체제가 시작됐고요. 기록 영화를 보면 당시 김정은의 뒤편에 조용원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걸 보면 김정은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조용원은 계속 조직 지도부 활동을 하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김여정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도 포착되고요. 그래서 이 조용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조용원은 ICBM 발사 현장이나 핵실험 개발 현장에 계속 나타나서 그렇죠. 더욱 유명해졌잖아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정은의 최측근이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조용히 백두혈통 보좌하면서 조용원은 꾸준한 신임을 얻은 것 같습니다. 김여정 대신 조용원을 앉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직책은 정말 다 가져갔네요. 근데 이러다가 김정은의 사랑이 조용원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요? 최룡해는 엄청 긴장하겠는데요. 당시 조용원이 받은 직책은 최룡해에게 당연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용원은 조직비서에 임명된 겁니다. 비서. 부장. 그동안 모든 조직지도부장은 조직비서를 겸직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습니다. 한 번에. 이 두 직책이 분리된 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실제로 집행 권력은 조직지도부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지도부장은 조직비서를 겸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용원에게 조직비서 자리만 준 거고요. 이거는 정권을 주는데 뭔가 좀 주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용원을 신뢰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룡해를 견제할 필요성을 갖고는 있었지만 100% 조용원을 신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당시 그때 그 조직 지도부 부장은 누구였던 거예요? 당시 조직지도부 부장은 최룡해의 최측근인 김재룡이 조직지도 부장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집행권은 부장한테. 부장한테 있는 거고 보고권은 조용원한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때에도 인사권과 검열권 등은 최룡해 라인이 상당 부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룡해와 조용원의 충성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용원 입장에서는 조직 지도부장을 달아야 사실 권력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조급했죠. 그래서 조용원은 하나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뭐냐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조직비서에 임명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김재룡 조직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검열, 통제 기능을 분산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 검열위원회를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열과 통제 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조직지도부가 검열, 통제, 감시 기능을 완전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습니다. 머리 굉장히 좋네요. 전략적인데요. 네. 독점을 못 하도록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최룡해가 지금 난감하겠네요. 화가 나고. 그렇겠죠. 최룡해도 상당히 난감했겠지만 어쨌든 조용원을 조직비서에 임명했을 때는 조용원에게 힘을 실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용원은 최룡해의 영향력을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군부 핵심으로 이영길, 노광철, 김수길, 그다음에 이병철이 있었는데 이들이 차례로 다 해임됩니다. 신통이 최룡해 라인들만. 네. 와. 그리고 자신의 군부 라인 박정천을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군사비서, 그다음에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앉히면서 군부 서열 1위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늘 그 두 사람이 같이 나왔군요. 그렇죠. 이때부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도 최룡해, 김덕훈 대 조용원, 박정천 이렇게 2대2의 경쟁 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 정치국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치국 의사가 결정되고 정치국 의사 결정에 따라서 당의 어떤 모든 규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포함해서 항상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는데 요 구도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항상 의사 결정자고 경쟁 구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죠. 그래서 이 최룡해, 김덕훈 대 조용원, 박정천 2대2 경쟁 구도가 됐다는 것은 이 둘의 의사결정 구도에서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조차도 경쟁 구도로 만들어서 북한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천 이름이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뉴스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2023년 8월에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주회 앞에 무릎을 꿇고 귓속말하는 군간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정천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박정천이죠. 진짜 거의 증조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보면서 이야 이제 북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쓰럽네요. 그 당시 조용원의 입지가 이제 최룡해에 견줄 만한 위치로 올라섰다는 증거가 한 사진으로도 등장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김일성 생일 맞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인데요. 김정은은 이 부인 리설주 외에도 김여정, 현송월, 조용원, 박정천 이렇게 최측근만 동행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촬영에도 없고. 야, 그러니까 최룡원도 없고. 네. 최측근이 없어요. 네. 와. 뺏겼나 봐요. 사실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서열과 무관하게 부인과 최측근 3인방만을 대동한 것은 좀 이례적이죠. 그만큼 조용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고 조용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김정은의 신뢰를 듬뿍 받으면서 그야말로 힘을 키워왔습니다. 조용원은. 그리고 2022년 6월 조직 지도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드디어 조직 비서와 조직 지도부장을 함께 맡으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와. 조영원도 본격적으로 세력을 불려야 또 최룡해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영원이 눈을 돌린 곳은 군부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천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합니다. 이병철 대신에 군부 서열 1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한 거죠. 그래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상당히 높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는 총참모장에는 원래 이영길이었잖아요. 그런데 5군 단장 출신이고 박정천의 측근인 이태섭을 임명. 그래서 북한 군부의 무력 지휘 체계가 박정천, 이태섭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군부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최룡해의 영향력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예전에 조용원이 이 조직 지도부의 검열 독점을 막기 위해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맡느냐도 이 조용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정은은 조용원에게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같이 갖게 하면서 지위는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칼자루를 다 주진 않았어요.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은 최룡해의 측근인 전직 조직지도부장인 김재룡을 임명합니다. 아주 교묘하네요. 네,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경쟁 구도를 아이고. 경쟁 구도를 다시 만듭니다. 일부러 작전했네요. 그리고 조용원의 의사에 따라서 군부의 최고 10세가 된 박정천이 혼자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됐던 이병철을 다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박정천과 이병철 사이에 군부 서열 1, 2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듭니다. 경쟁하도록. 참, 뛰는 놈에 나는 놈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을 보면서 제2의 장성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안감이 계속 이렇게 간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행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룡해와 조용원은 계속 경쟁을 할 것 같고 김정은도 경쟁을 시킬 것 같고 이러면 두 사람은 이거 피곤한데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북한 엘리트들의 그 숙명입니다. 긴장이 수명이다. 지금도 그 사실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을 따르는 측근들 사이 인사 변동이 계속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023년 1월에 김정은은 최룡해에게 급격하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군부 실세로 등장했던 박정천, 그다음에 총참모장으로 임명됐던 이태섭이 갑자기 해임됩니다. 그리고 대신 최룡해의 측근으로 제가 분류했었던 이영길이 세 번째 총참모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군부 지휘 체계가 이병철을 정점으로 한 이영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부에 대한 최룡해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제일 자주 바뀌네요. 아니, 그러면 조용원의 측근들은 또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 당시는 상당히 불리했죠. 심지어 최룡해의 측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희용이 네. 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도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직지도부장인 조용원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야. 바로 그러니까 당시 김덕훈 내각 총리가 김정은에게 직접 막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용원의 권력이 위축되면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중심으로 검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검열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되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체제인데요. 이 조용원의 권력이 약화되면 최룡해 권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김정은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죠. 뭔가 이렇게 속셈이겠죠. 그렇죠. 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2023년 12월 이번에는 김정은이 조용원의 손을 또 들어줍니다. 이제 좀 피곤한데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잘해요.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부하첨에만. 좀 전에 그 박정천이 그 해임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박정천을 다시 군정지도부장으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군정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북한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총정치국을 통해서 북한 군부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2017년 최룡해가 조현준, 황병서 등 이런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이 총정치국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군정지도부라는 것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총정치국이 가지고 있는 군부에 대한 통제 권력을 군정지도부와 나눠 갖게 만든 겁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또 네. 경쟁 구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군정지도부장이 사실상 군에 대한 사상 통제, 그다음에 검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행하고요. 총정치국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새로 생긴 군정지도부에 더 큰 권한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정지도부장에 박정천을 임명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박정천에게 당 정치국 위원,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하면서 군부 서열 2위로 만들어줍니다. 1위는 여전히 이병철이고요. 그래서 이영길 총참모장이면서 새롭게 이제 그 군부의 실세로 등장한 이영길은 총참모장은 유지가 되는데 군사비서 자리를 해임당합니다. 그래서 정치국 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길의 권한이 좀 떨어지면서 박정천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와,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은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와도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우리 남한을 지칭하면서 제1의 적대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완전히 없애고 무력 통일,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이런 군사 도발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남 강경 노선을 천명하면서 박정천에게 대남 군사 대결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조용원의 당적 장악력도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총책임을 조용원이 맡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원에게 권력을 준 것 같지만 언제 또 최룡해에게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정은의 속셈은 뭐라고 박사님은 좀 해석하세요? 김정은은 오랜 이제 권력을 다뤄보면서 누구 한 사람에게 권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나눠서.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생존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이들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부하들을 권력 투쟁의 장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성과를 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유. 사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장성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배 엘리트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그러나 이제 언제든지 이런 세력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최룡해 또한 신뢰하지만 최룡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용원을 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더 큰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최룡해와 조용원의 이 견제를 통한 어떤 권력 투쟁의 어떤 구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치열한 충성 경쟁이 엘리트 간부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김정은의 무한 신뢰를 받아온 최룡해, 그리고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용원. 두 사람의 생존 경쟁 구도가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김정은이 혼자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물밑 작업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냥 김정은의 변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일단 알게 되었고 이미 이제 김주애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후계자 이거는 뭐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조영원, 최룡해, 김여정까지 이렇게 삼각구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김여정은 거기에 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김여정은 이미 권력에서 이제 완전히 격가지로 밀려난 거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김주애를 그 후계자로 만들려면 네. 김여정은 격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격가지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다시 중앙 정치로 잡으려면 최룡해가 됐든 조영원이 됐든 누군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협력 구도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지금은 북한이 김주애를 저렇게 하는 거는 김주애가 실제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박정천이 가서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예의를 보인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록 10살이고 여자아이라도 백두혈통은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 종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북한의 후계체제라는 거는 후계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수령에게 권력 약화 요인이 옵니다. 힘이 후계자에게 실리니까. 그러나 후계자를 선정하는 거는 수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나왔다라는 건 북한 권력이 지금 상당한 체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김정은이 현재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북한 권력 구도를 만들고 경쟁시키고 활용하고 있지만 이 지배 엘리트로 하여금 김주애를 미리 내보이게 함으로써 다음번 4대 세습의 주인은 김주애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백두혈통과 이외의 모든 다른 엘리트들과의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권력 운영의 어떤 그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최룡해 라인일지 조영원 라인일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엘리트 라인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 고위급 외교 엘리트들이나 고위급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는 데에는 이런 엘리트들 사이의 생존 경쟁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외교관들의 역할이 줄어든 가장 큰 배경은 2018년도에 있어요. 2018년도에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면서 사실상 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게 통전부 김영철입니다. 외무성이 아니에요. 사실 그 외무성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김정은 체제의 변화는 엘리트의 어떤 그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김정일은 자기가 후계 체계를 완벽하게 준비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북한 엘리트들을 대부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직할 통치를 합니다. 모든 엘리트를 직접 1대1로 상대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엘리트들은 다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김정일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후계 체제가 전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이 누가 누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만들어준 엘리트 후견 체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장성택하고 이용호 이 두 사람이 사실상 후견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황병성, 뭐 조윤 뭐 이런 사람이 후견인이에요. 지금은 최룡해, 그 다음에 조영원이 이제 후견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김정일 때의 엘리트를 다뤘던 방식하고 지금 엘리트를 다루는 방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지가 자신의 생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 거죠.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엘리트들 간의 경쟁 구도를 가져갈수록 북한에서 엘리트들은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더 많다. 앞으로 탈북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 그럴 수도 가능성. 있죠. 네. 그만큼 엘리트들이 자리가 질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살기 위한 어떤 리액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경쟁 구도가 과연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거냐? 전 거기에는 퀘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지칠 때가 올 거라고. 오늘 박사님께 정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네. 들었고, 야 이걸 어떻게 다 알아내셨어요? 그게 더 신기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볼 때
항상 김정은만 바라봅니다. 러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를 향한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적대 정책, 그다음에 갑자기 김주애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두가 다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김정은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김정은이 다음에 뭐 하지만 바랍니다. 그럼 김정은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그 다음 정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들이 생존 경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기까지 그 물밑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엘리트들이 하면서 이 직책을 받아가는 겁니다. 김정은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의 어떤 역학관계, 동학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북한이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갈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이 북한 전체의 엘리트를 면밀히 검토하는, 분석하는 그런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만일 지금은 김정은이 이 지배 엘리트의 어떤 생존 경쟁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들의 어떤 생존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이게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김정은 체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따라서 이 우리가 북한 체제의 미래는 김정은, 그다음에 최룡해, 조영원 등 이런 지배 엘리트와의 어떤 역학관계와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지배 엘리트, 그다음에 그 다른 하위 엘리트들의 어떤 그 동학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종합적인 북한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